둘이서 발표를 나눠가지고 발표할 게 별로 없습니다. 할 거 다 했고 핵심적인 내용은 다 들어갔고 방금 우리 지영준 저희 동지이자 친구인 지영준 변호사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아주 그렇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정책기본법과 평등법을 제정을 시도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17회에 된다.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사례를 조금 더 설명하는 것에서 제 발제를 하고자 합니다. 제 발제 제목은 국가인권 관련 법안의 문제점인데 그 인권정책기본법과 평등 및 차별금지법 지금 두 개가 지금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평등법을 이 검수완박법하고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이 검수완박법의 가장 큰 피해는 우리 국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 인간의 권리, 즉 인권에 침해당하면 우리가 사실상 구제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이잖아요. 내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했다, 내 명예가 내 인격권이 침해당했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 경찰이나 검찰로 쫓아가서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나 민사사상의 소송을 묻고 있는데 정작 이 경찰 수사권을 없애버리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한편으로서는 또 인권의 문제점에서 평등법을 또 제정하겠다고. 이 두 가지 문제가 결국은 인간의 권리 문제를 가지고 나타나는 문제라서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그 본질을 알고 나면 얘네들이 이중성을 더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검찰 조사받는 경우가 한번 평생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평등한 사람들은. 높은 사람 고위직에 큰 거물급들이나 뭐 검찰에 조사를 받았지. 우리 같은 사람은 그래도 저 검찰에 조사 한번 아직 검찰은 안 받았는데 그 정도 받을 기회가 없는데도 지금 이런 시국에 이런 형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하는 내용은 실제 일어나는 그 현상, 그걸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20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차기 정부 10대 인권 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참 웃음하는 흑소가 나오더만요. 실소가 나오더군요. 지금까지 지네들이 어떻게 해왔는데 또 고상한 포장으로 인권이나 이름으로 또 다음 차기 정부 10대 과제에 이걸 제시하는 거 보면서 참 너무 마음이 무기다면서도 하면서 안일곱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는 폐지됐는데 국가인권위에는 뭐 그런 말이 없다 보니까 아마 우리가 세미나를 좀 먼저 했다 그러면 국가인권위 폐지도 나오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국가인권위원회가 10대 과제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차기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시키거나 아니 없애거나 축소시키려고 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평등 및 차별금지 법안이 만약에 중지가 된다 그러면 또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서 안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나오는 것이 인권정책기본법안입니다. 그 인권정책기본법안은 작년 12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돼서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그래서 다음 그 21대 국회 45년 2024년도에 되기 전까지 국회에서 이걸 제정하려고 하고 있을 겁니다. 평등 및 차별금지법은 그래 이런 조건에서 국민들의 저항이 심하니까 이 정도로 해놓고 타협안으로 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권정책기본법안이 두 개가 올라와 있어요. 행정부 법안하고 민주당의 김영배 의원하고 올라와 있는데 거의 유사합니다. 그게 핵심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법안을 지금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집행기관이 누구냐? 이게 국가인권위원회예요. 정부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어 놔놓고 그걸 시행하는 기관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관이면서 그 독립기관을 준 이유가 바로 근고 기능만 하게 됐거든요. 근고만 하게 되는데 그 근고 기능에다가 조사 기능과 명령권과 처벌권, 수사권까지 주겠다는 게 이게 그네들의 보관이거든요. 그런 데 차원을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론적인 부분은 제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인권하면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쟁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세스타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인권은 절대적 개념도 아니고 보편적 개념도 아니다. 즉 추상적 개념으로 하나의 이데아적인, 이데오페아적인 그런 이상이다 통일하고 이야기하고
맥켄타이어 교수도 이런 이야기합니다. 마녀나 유니콘처럼 그 존재를 입증할 수 없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이클 샌더 같은 경우 정의론이 돼가죠. 인권을 명분으로 하는 권리정치의 등장은 공동성 정치의 타락에 수반되는 병리적 현상으로 권리를 무용고적인 자아의 독립과 자유를 보장해 줌으로써 공동체 해체를 공식화, 가속화시키는 제도다. 즉 정상적 우리 사회 공동체, 또 정상적 가정체제, 또 정상적 가정과 또 이런 걸 보호해주는 그 국가를 해체하는 제도가 바로 인권을 활용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로 인권은 상당히 논란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보면 그 문제점을 제가 세 가지 요약해놨는데요. 첫째, 둘째, 셋째 잘 나와 있습니다. 인권 입체를 개인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또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도덕성은 지금 누구에게 할 것인지, 이 문제가 논란이 상당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책자를 제가 인권의 딜레마에서 책을 내면서 인권의 주체와 본질 특징에 따라서 인권의 유형을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거 분류를 안 해나가면 계속 학자들 사이에 혼란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분명히 천부적 인권을 생각하고 또 1948년 12월 12일 날 유엔 인권선언이 나오고 나면 보편적 인권을 주장하게 되는데 상대적 인권이나 자의적 인권을 주장하면서 이걸 보편적 인권으로 사람들은 국민을 기만하고 쏘긴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대적 인권은 우리 뒤에 토론자들이 잘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뭐 막시즘으로 분석해놨다고 그러는데 이 상대적 인권의 시작은 1844년에 칼막스가 주장했습니다. 유태인과 독일에 있는 문제에 있어서 그때 이 인권을 주장했어요. 최초로 인권이라는 용어를. 인권부터 상대적 인권이라는 용어가 나와가지고 1970년대 이후에 공산권이 무너지고 난 후에 새로운 유토피아적 개념으로 인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권의 개념을 보편적으로 적용하려니까 많은 문제점이 뒤죽박죽 발생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타락이 끝까지 닿으면서 자의적,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인권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약간 신학적 의미하고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간의 권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기 결정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게 어떤 제한성 없는 거, 신이 없는 거, 이런 것은 결국은 인간을 타락으로밖에 만들 수 없고 그 인간을 결국은 방종으로 만들고 결국은 낭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날 대표적으로 우리 지금 사회에서 국회나 우리 모든 사회에서 유행하는 게 이 상대적 인권입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이나 천부적 인권에 대해서는 절대 논하지가 않습니다. 그네들은 철저하게 상대적 인권과 자의적 인권, 이건 인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한마디로 이걸 나쁜 인권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만 묻혀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 인권 적용의 혼란, 이게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의 혼란이죠. 제가 이거 제목만 읽겠습니다. 첫째, 67페이지 보면 소수자 범위의 확대 및 다수의 권리 침해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성소수자의 관리. 아까 욕약하르타 원칙에 대해서 명재준 교수께 잘 설명을 드렸는데 자기들끼리 만든 원칙을 가지고 이게 보편적인 권리다. 그래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LGBT부터 지금은 21가지의 그네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이런 논리로 형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다수자의 권리 침해고 가장 보편적인 종교, 양심, 사상, 표현, 집회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형태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군대 내에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이걸 많이 다 좀 당했던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지휘관으로 있으면 밑에 야부대가 있잖아요. 그럼 오늘은 1대대 가고 내일은 2대대 가고 다음 주에는 뭐 3대대 가고 이렇게 대대로 순방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휘관은 한 개 종교만 가면 안 됩니다. 오늘은 교회 갔으면 다음 주에 천주교 가고 그 다음에는 불교로 가고 한 번은 쉬고 그래야 그게 지휘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제 지휘관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그네들은 인권의 이름으로 공경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 안에까지 들어가 있어요. 초등학교 교과서 안에서도 종교 근면 자체가 바로 이게 인권 침해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종교의 자유에다가 무종교의 자유의 원칙을 내세우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강희석 사건, 대왕고 사건 잘 알 겁니다. 종교를 강요하면 이것은 인권 침해가 된다는 게 바로 이런 논리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상대적 인권 논자 이중적 태도입니다. 이게 선택적 인권이라고 그러죠. 예부 난민이나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일단 철저하게 침묵하고 입을 닫습니다. 지난번에 2018년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71만 명이 청원했는데도 청와대는 침묵하고 오히려 가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북한이 탈북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네들은 5일 만에 눈을 가리고 북한으로 보내지를 않나, 우리나라 공무원이 북한 분에 의해서 그렇게 선정되는데도 이런 방법하지 않은 이중적 태도, 이게 바로 대표적인 이런 사례들입니다. 급진주의자 슬라브의 지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쌍용 자동차 우리나라를 방문해가지고 쌍용 자동차 그 노동 투쟁하는데 제일 현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선동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래서 뭐 방아 스스로 뭐 풀을 태우고 그랬는데 지금 요사이 그 자동차 업계에서 제일 크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쌍용 자동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노조들은 왜 우리가 그 당시에 쌍용 노동자 전애들의 말을 들고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망했느냐. 지금 쌍용 자동차가 팔리지도 않아요.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저거는 강경노조 인상을 집해가지고 옛날에는 쌍용 자동차를 마크다가 꼭 달고 있으면 그 폰트 같은 아주 자랑스럽게 있었대요. 그래서 시내 그때 식당에 가서 가면 쌍용 자동차 복장 입고 가면 대접하던데 지금은요 쌍용 자동차 이걸 안 입고 간대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예민당한 겁니다. 그 당시 그 슬라브에 지책하던 사람도 이 급진주의자들 이렇게 했습니다. 난민과 테러 문제의 기본적 바탕은 바로 계급투쟁과 빈부격차를 보면서 난민 정책을 철저히 바꾸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 유럽에서는 아프리카 난민에 이어 다른 국가의 난민들이 그 뒤를 이을 것이다. 이게 이중적 태도를 접근했을 때 쟤네들도 알아요.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여성인권을 내세운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혼란.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거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70페이지 아랫단에 보면 쟤네들 스스로도 지네들 인권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인권 비판 이론인데요. 인권은 늘 두 얼굴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고 주장한다. 가진 자의 인권과 빼앗긴 자의 인권이다. 가진 자의 인권은 정의와 자유로 보장되어 있지만 빼앗긴 자의 인권은 생존을 가르쳐 있다. 강탈당한 영토를 되찾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빼앗겨진 절보로 주장하며 인권이 권력 구조에 존재하는 것과 피해의식적인 인권의 투명성과 이중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적용이 틀린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챕터로 했어요. 국가인권위가 정책 추진 관련에 나타난 문제점. 나중에 우리 토론자로 저보다도 우리 박승재 변호사가 아주 자세하게 또 있더라고요. 그때 토론자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들으시면 더 좋겠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나오느냐. 국가인권위의 근거기능을 아까 우리 이소영 의원안에 민계진 교수님 소개해 주잖아요. 근거기관이지만 그 근거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아까 제44조의 시정명령권 이 명령은 법률에 근거 없이 명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국가인권위가 명령으로 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검찰 플러스 국정원 또 플러스 경찰 모든 기능을 다 합한 기능보다 더 황당한 기관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인권은 아무 데나 갖다 붙여도 인권이 될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국가인권의 명령을 안 지키면 뭐요? 돈 내라. 테러까지. 모든 우리 재산에 관련된 것은 자세 법률주의를 해가지고 돈을 거둘 때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법률적 근거 없이 국가인권위의 근거기관은 근거에 의해서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해놨다는 사실은 국가인권위가 얼마나 독재하러 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발목 잡고 지금 무덤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가인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도 시키고 그리고 오늘마다 다시 뽑아서 국민으로부터 권력기관이 되어진다는 소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국회도 4년 동안에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그네들은 그만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부기관이 서로 견제를 통해서 하고 되는데 국가인권에 견제하는 데 있으니까 국가인권에 잘못했다고 가서 너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교작 시민단체가 우리가 나가서 국가인권 해체를 잘못했다 할 정도지 국가인권위에는 누가 어디 견제하는 기관이 없어요. 왜? 그래서 독립기관이고 근구기관이기 때문에 안 하고 돼 있는데 이제는 쟤네들은 자기 스스로 지금 발목을 잡아가면서 민주적 정당성이 해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견제기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국민적 감시와 견제가 없는 것이 지금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사실입니다. 국가인권의 문제점은 인권보도준칙,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가 현재 충돌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정체성 정치. 정체성 정치는 특권적 정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정 집단만 자기들이 원하는 그 어떤 형태만 이네들을 보호하는 것이 정체성 정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75페이지 유예단에 보면 소위 진보 정치인들의 상황에 따라 인권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성 때문에 소수상주 정치보다 다양성을 배경으로 특정 개인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아이덴티티 폴리틱스, 이걸 정체성 정치라고 하고 있죠. 이 정체성 정치는 막스주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정치라고 하고 있고 이게 미국에서 이슬람이나 특정 어떤 이념에 따라서 나타난 비정치, 즉 트럼프를 당선시킬 때 나왔던 그 용어입니다. 정치적 정당성 정치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 국가인권의 문제점은 우리 지영준 변호사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나도 많은 대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박승재 변호사님도 같이 계셨네. 우리 그때 누굽니까 법무부 입국 국장 만났잖아요. 그 법률 LAP 추진할 때
왜 법적 근거도 없이 이 국가 인권 정책을 추진합니까? 하니까 그때 그 인권국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인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쟤네들은 완전히 무서워. 인권만 하면 헌법도 무시해도 되고 법률도 무시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권 정책의 문제점은 제목만 제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영준 변호사도 이야기했지만 각종 인권 조례의 법적 근거가 되는 상위법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조례는 복리를 위한 인권 조례이지 사실상 인권을 다루는 것은 아니거든요. 법적 근거도 없고. 그런데 이런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인권정책 기본법을 만들고 있다. 지금 17개 강제시와 243개 지자체 중에서 11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인권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인권정책 기본법이 다 되어지면 인권조례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수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법과 조례를 통해 이념적 인권 교육과 정책 시행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요새 지금 교육감 단일화 문제 때문에 많은 단체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뭡니까? 바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인권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돈을 들이고 수많은 각종 단체를 지원해서 학교기관에 인권의 교육의 명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인권교육과 인권정책입니다. 인권정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인권교육을 핵심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교육자료를 다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마누엘 칸트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교육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일을 하며 인간을 교육을 통해서만 인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못된 인권교육에 한번 들어가면 이것은 부모나 또 우리 사회 경제나 공동체에 크다는 향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79페이지입니다. 인권 실현을 위한 별도의 인권 교육을 설치하여 독립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 국가 기관이나 모든 기관은 인간의 인격권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인권을 내세워서 자기들이 추진하는 것을 더 강력한 체제로 해 나갔다는 사실을 인권정책 기본법이 추진하는 것이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안 되면 분명히 그랬던 인권정책 기본법은 나올 겁니다. 그럴 때에 방금 제가 우리 발표한 내용과 또 책에 제가 보면 잘 적어져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인권정책 기본법을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영국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보다도 인권법을 먼저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정책을 만들고 나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만드니까 쉽게 통과되었다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여건이 충분히 읽었다고 생각하고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7번을 시도를 했는데 이게 막히다 그러면 다시 인권정책 기본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평등법이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 아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새로운 면에서 한번 살펴보자. 첫째, 평등, 혐오, 소수자 등의 원칙 없는 용어 사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얼마나 좋습니까? 평등하자, 혐오를 하지 말자, 소수자 보호를 하자. 아까 우리 지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자유경제 원칙도 무시를 하고 절대적 평등의 기능을 내세워서 상대적 평등으로 접근하고 그중에 김재동 방송인 사건이죠. 목수의 망치와 국회의장의 망치는 같아야 된다. 그래서도 장군과 이등병의 같은 경우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스피노자식 논리를 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81페이지 아랫단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상대적 인권과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거나 반대하면 혐오 세력으로 치부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대적 인권과 자기 결정권 무시 당연하죠. 자기 혼자 이렇게 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그걸 다 인정해 주려면 사회는 뒤죽박죽 혼선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걸 인정 안 해주면 혐오 세력으로 몰아가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동성이나 성적 자기 결정권으로 낙태 같은 경우는 신체 자기 결정권 낙태에 더 심각한 것은 뭐예요? 생명권이잖아요. 생명권이 훨씬 우위의 개념이고 첫번째 개념인데 상대적인 것, 신체 자기 결정권으로 여성의 자기 신체 결정권으로 낙태를 인정한다. 이 뒤죽박죽으로 하는 사실이에요. 특히 젠더 같은 경우는 성별 자기 결정권 이거는 막스주의자들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내세운 겁니다. 젠더라고 안 합니다. 그네들은 성별 자기 결정권 자기 인권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그게 문제가 있어도 정치적으로 미화되면 이걸 미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전부 다 이 잘못된 용어의 기준과 선택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혐오라는 기준이 필요에 따라서 가도는 선택적 용어를 사용하고 모호한 기준으로 적용함으로써 혼란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게 구체적으로 잘 표현해놨습니다. 혐오와 표현은 다릅니다. 혐오하고 표현을 다른데 이걸 혼동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 두 번째, 혐오 표현인지 아닌지를 증명이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평등법 통과시키고 난 후에 그 증명을 내가 해고를 안 했다면 내 자신이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증명하는 것이다. 이게 극히 모순적이고 불합리한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해고를 가져오는 주체의 기준이 불명확하다. 제가 그 예를 들어 있어요. 프랑스 유명한 그 배우가 있었는데 이 배우가 유명하냐 안 유명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해고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 기독교를 기독교로 간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하면 그건 해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사람이 기독교는 기독교를 하면 그건 해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사람과 평범한 사람 그 기준은 또 뭐예요? 그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해모라는 기준을 가지고 기독교인이 하면 무조건 해모라고 갖다 붙이는 이런 논리를 갖다 붙인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해모 표현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83페이지 아래 딱 이건 담론 차원의 문제점입니다. 이게 지금 학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제일 취약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쟤네들은 이 상대적 인권론자, 특히 좀 자익 진영에 또 진보 개념, 자칫 진보 개념에 있는 사람들,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막스의 인권 논리를 가지고 철저히 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권 담론 차원에 너무나 우리가 취약해요. 그냥 좋은 인권, 나쁜 인권, 이제 이 정도만 생각하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거 안 되면 이제 신학적 창조의 논리를 가지고 기독교에 접근하고 있지만은 좀 학술적으로 접근하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권 담론 차원에서 우리가 문제점을 제가 다 짚어봤습니다. 천부적이고 법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쭉 이게 표현을 해놨어요. 보시면 될 것 같고, 둘째 보면 상대적 자의적 인권을 보호하기에 별도의 국가기관이 등장한다. 우리가 일반적인 인권은요, 모든 헌법기관이라든지 모든 정부기관이 다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상대적 인권과 자의적 인권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인권 기구를 설치해야 돼요. 이게 쟤네들의 막스 인권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쟤네들은 다 누구나 다 보장하고 있대요. 그런데 자기들 인권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권 기구를 설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별도의 국가기관을 설치합니까? 이게 전 세계적 흐름도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85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셋째, 상대적 자의적 인권 충돌은 도덕 윤리적 기준과 충돌된다. 천부적 인권은 우리 기독교적 예로 이야기하면 그 기준이 성경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보편적 인권의 기준은 1948년도 만든 12월 10일에 유엔의 인권 선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선언을 내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그 기준을 어디에 되는가 하면 그 나라의 도덕과 윤리라고 해요. 도덕과 윤리를 기초로 해서 인권을 기준한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상대적 자의적 인권은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고 자기 중심, 특정 집단의 이념과 자기의 생각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86페이지 여기에 보면 도덕적 판단은 도덕적 행위의 선택 가능성을 저질함으로 선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도덕적 필요가 가능한데 우리는 이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86페이지 아래 따릅니다. 종교기관에서 설교자의 설교와 전도 행위도 자연스럽게 주도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는 직접적인 우리 경험한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20대 총선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드는 그런 국회의원 뽑아서는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느 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고발을 당해가지고 수사받고 그랬는데요. 또 제가 뭐 세월호 유명한 이 사건 가지고 책을 하나 냈는데 그게서 문파 쪽인가요? 쟤네들 맞죠? 명예훼손으로 종교 해가지고 또 고발이 들어갔더라고요. 이게 이제 쟤네들이 우리는 보편적인 걸 주장하지만 자기들의 그게 찔리면 그걸 가지고 공격에 들어온다는 거죠. 21대 총선에서 그 대학교 설교자들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는 스스로 위축되어 침묵하는 결과가 가져옵니다. 지방선거에도 우리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아무나 포괄적 차별금지가 통과되고 나면 우리 설교자들은 아마 한 번이라도 이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이고 반윤리적인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순간 우리 목회자들, 특히 기독교들에 있는 그 설교자들의 판단은 상당히 많이 위축될 것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87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위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결코 차별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평등법을 제정하여 경고를 주지 않으면 분명히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 다른 합의가 필요하다. 양심이나 윤리 도덕적으로 무엇보다 종교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법은 경제성과 이를 지원하는 인연적인 주체도 있고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에 절대 제정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특별히 길 교수님께서 3일 금식까지 하시고 단식까지 하시면서 지금 밖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게 동참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이런 시점에 앞두고 또 이 지구에 지나갈 그 문제까지
두고 오늘 인권에 관련된 거, 국가 인권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논의를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인권정책기본법은 인권 8등 기본법이고 평등법은 인권 독재법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점점 인권 만능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인권이면 다른다는 그런 시대에 분별이 있는 이런 세미나를 열게 되고 또 이렇게 같이 나누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기록을 마치겠습니다.